연구 주제 발표에 이어서 혼약을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단장으로 나와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로에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명단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라이프 신승용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파리 기후협약 최근에 탈퇴한 미국, 그리고 카페 규제 완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친환경차 시장 전망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전망들이 포함된 전망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연비 관련 규제, 배출가스 규제 이런 것에 아까 말씀하신 LCA 방식으로 이거를 측정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정부에서 이걸 하려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지금으로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파리 기후 협약권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마련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파리 기후 협약 때 이제 2030년 CO2 감축 목표를 이미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송 부분도 역시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대략 1,500만 대에 대해서 1,700만 톤 정도의 CO2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2030년까지.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 환경차 보급을 전제로 했을 때 전기차 100만 대, 하이브리드차 400만 대를 보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면 전기차 100만 대가 130만 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400만 대가 260만 톤. 그리고 실제로는 내연기관차 1200만 대가 이제 연비 향상 기술을 동원을 해서 1200만 톤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서 보면 다양한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신기술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내연기관의 돌파 기술들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성과 경제성과 기술성 모두를 다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비 규제를 LCA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연비 규제만 LCA로 하는 거는 이제 연료하고 에너지원 구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웰 투 휠까지 규제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운행 중에 하는 규제를 앞으로는 이제 에미션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실주행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새로운 모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CA에 가까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행에 대해서는 LCA에 가까운 규제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업체들도 사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머니투데이 김남희 기자입니다. 김민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역시 수소 충전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고, 민간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몇 기 정도의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수소를 충전할 그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 이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기관, 예를 들면 학교적으로부터는 얼마 떨어져야 된다, 기존 시설과는 얼마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제들이 사실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자체가 잘 아시지만 일단 법제화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고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도 지금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충전소 설치 때 비슷한 문제가 있던 거를 과감하게 지금 예를 들자면 좀 개정을 해서 좀 설치를 하고, 일본 같으면 사실 우리랑 좀 여건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조금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경우에는 이런 충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규제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뭐랄까요, 또 예를 들어 법 개정 게 있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결부되면서 사실 이게 개정 자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자동차 회사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양산 계획이 곧 올해에서부터도 이제 몇백 대 수준, 몇천 대 수준 이제 양산을 할 텐데, 이거는 지금 국내에 팔용이 아니고 이 차를 원하는 지금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팔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제도가 지금 개정돼서 충전소가 좀 어쨌든 마련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 그거는 지금 하나의 숫자로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LPG가 보급됐던 초기 상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비슷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차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 자체도 지금 그냥 빈 땅에다가 다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어떤 주유 시설이라든지 또는 CNG 충전 시설 이런 것과 좀 결부시켜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거는 제도적인 좀 보완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의 류종훈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HEV가 결국에는 가장 중첩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긴 하는데, 실제 하이브리드 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PHEV는 거의 사장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시장이나 정책 이런 걸 보면은 다들 보조금 때문에라는 말이 많은데, 보조금을 제외한 또 다른 이제 정책적 제한이나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보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세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품이나 솔루션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두 가지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 비율이 얘기 나니까,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플러그인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선택권이 굉장히 좁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플러그인의 운행을 보면 전기차의 어떤 형태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은 굉장히 차별화를 두고 있죠.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선택권이 아무래도 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충전소에 대한 문제죠. 전기차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지만 플러그인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소가 있어야 제 성능을 발휘하는데, 현재는 충전소가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잠재된 어떤 기술의 어떤 능력을 본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도 하이브리드 이상의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는 대개는 제가 답변을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실 레벨 2까지로 보면 부품이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만두나 모비스나 LG전자나 이런 대기업과 또 그 밑에 이제 티어 2랑 같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레벨 2를 위해서는 센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 3 이상은 사실 한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품 업체들이나 솔루션 업체들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최근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도
굉장히 이쪽 분야가 이제 막 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한국은 아직 좀 취약하긴 하지만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이제 개발했다고 바로 이제 상용화 되는 게 아니라 대개 1년, 2년이라는 시험 평가 기간이 거치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해놓고 1년, 2년 기다리라고 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좀 지원 체계가 갖춰진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쪽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데일리카 홍준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포함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관련 기술을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간 어떤 부분들이 제약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 규제가 유예됨으로 인해서 규제 관련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레벨 3 자율주행 말씀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고정밀 지도잖아요. 근데 일전에 그 스마트폰 게임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되는 문제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돼 있다고 한참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해외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 레벨 3를 상용하려면 이제 그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도 반출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우선 그 규제권은 아직까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율주행과의 어떤 연계된 규제 이런 거가 정확히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사실 정부도 잘 모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자율주행이 어떻게 연계돼서 상용화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만 자율주행이라는 차가 도로에 다니는 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먼저 풀기 시작을 했고 한국도 2016년에 이제 이걸 풀어서 시험 차량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용화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도로에 다니는 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그거는 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고정밀 지도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율주행차를 레벨 3 이상 하려면 한국의 고정밀 지도가 오픈이 돼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건 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미국의 자율주행차 레벨 3를 팔려면 미국의 고정밀 지도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상호 어떻게 이거를 MOU를 맺거나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특히 한국은 안보 문제가 있어서 어느 지역은 풀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거나 이런 단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많이 좀 보완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남아있는 건 아직까지 한국은 자율주행을 위한 고정밀 지도가 아직 좀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요. 네, 이제 그건 확보해가면서 좀 풀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연료 엔진과 중력 발전을 연구하고 있는 바이커미의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인사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패스트 팔로워로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연료 자동차, 그러니까 무연료 엔진에 대한 연구나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10년 전에 연구가 일부 끝난 게 있기 때문에 그 황당하게 들으실 게 아니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협력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자극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학계는 뭐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그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게 타당하고 그러면 뭐 같이 연구하고 평가하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토타임즈의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배 교수님 디젤 억제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회의적인 입장 표명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모터쇼에서도 디젤을 계속 유지하겠다.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디젤을 단정하고 EV로 돌아서겠다. 이렇게 업체들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이렇게 방향이 엇갈리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단히 언급한 내용 중에 제가 미세먼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디젤이 이렇게 표적이 된 것이 미세먼지 때문이었고, 그 디젤 게이트의 본질은 디젤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디젤 기술을 잘못 활용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였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자꾸 규제를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더더군다나 만드는 회사들이 나서서 나 안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됐었는데요. 지금 냉정하게 시간이 좀 지나서 보게 되면 그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생긴 그 규제 때문에 지금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좋은 새 차는 안 나오고 노후 차는 미처 처리하지 못해서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상용차는 전 세계 시장에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업 경쟁력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려야 되는 기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냥 디젤을 규제하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선언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유럽의 경우에 디젤을 안 한다는 것들은 대개 뭐냐면, 또는 내연기관을 안 한다는 것은 하이브리드로 가면 내가 이해해 주는데 전용 디젤 차거나 그 내연기관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독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제 발톱을 드러내면서, 원래 독일의 디젤 기술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공격받을 때요, 미국에 나가 있는 디젤 차들이 실제로는 미세먼지가 유럽 차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미국의 규제가 가솔린 규제에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을 당한 거였는데, 이제 사실 비용 때문에 그렇지 디젤이 가지고 있는 돌파 기술로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을 10분의 1까지 줄이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단지 원가 문제 때문에 적용을 못했던 거고, 이제 그 문제가 경제성하고 기술성이 해결이 되면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디젤은 죽은 기술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잠재되어 있는 미래 기술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한 최근의 데이터를 민경덕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민 교수님 얘기도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제네바 모터쇼에서 마이크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복스바겐 CEO께서, 또 뮬러라는 CEO께서 앞으로 디젤이 다시 또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지금 그 기사를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 디젤 게이트의 주범인 그 복스바겐이 지난 한 3년 동안 그 엔진 개발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 현재보다 엄청난 수율 상승과 그다음에 유해 배출가스를 줄인 디젤차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아마 저희도 굉장히 놀랄 것 같고, 그때는 아마 굉장히 시장 전령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뉴스가 뭐였냐면은 토요타에서 유럽에서 이제 승용 디젤을 포기하겠다 하면서 많은 기사가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토요타가 과연 얼만큼 디젤을 팔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의 그 토요타가 팔고 있는 총 개수가 한 72만 대인데요. 72만 대 중에 승용 디젤이 차지하는 포션이 한 3.8%입니다. 거기는 하이브리드 가도 충분히 그 수익성이 있고 지금의 그 시대 조류에 따라갈 만한 어떤 약간의 회사의 선전이 좀 포함될 수 있고, 디젤을 아주 중요시하는 독일 업체라든지 일부 업체에서는 아마 디젤을 포기할 것이다 않고, 앞으로도 여기서 CO2를 줄이지 않고서는 유럽의 CO2 규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CO2 규제를 아마 만족하는데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식회사 다이나믹의 조영호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 주기적 에너지
비용을 검토를 해야지 된다고 했었는데 전기차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전기 생산 시스템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뭐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인해 가지고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비교를 하신 건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책 기술 발표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기술은 좀 떨어지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를 하고 앞으로도 주도를 할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의 그 정책이라든지 그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정책 기술을 입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전주기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그 자동차 연구소의 그 송하늘 교수님이 몇 년 동안 했던 거고요. 그 전에 다른 팀들도 자부연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에너지원 믹스 그대로 그걸 인풋해서 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전에너지원 구성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조각조각 된 것들은 있지만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부연에서 약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까지 어느 하나 완벽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CA 문제, 발전, 전기 발전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뭐 이런 데는 수력 발전이 이 나라 전체가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기차를 위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지역별로 예를 들어 중국 같으면 정책적으로 전기차의 확대 보급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유럽이나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뭐 기타 지역이나에 따라서 사실상 정책적인 방향이 또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느 시장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연구의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질문만 받고 거시는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차 국가 코디네이터 최구모입니다. 오늘 그 다양한 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자율주행차 저는 허원수 교수님께 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3, 4, 5단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AI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AI 부분에 대해서 그 향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현재 ISO에서 작년에 창설된 최초로 ISO IC-JTC1 42에 그 AI의 그 분과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어느 중점을 주는지 좀 그런 건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사실 AI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AI라는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주행에 어떻게 응용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불을 붙이면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제 많은 발표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들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수 합병하면서 이제 자율주행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발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그럼 자율주행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우선 첫 번째는 슈퍼바이저 개념에서 교통 상황 판단하는데 인간이 하는 거를 잘 모사해서 예를 들면 모범운전사가 하듯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주변의 센서들로 읽혀드린 정보를 판단하는데 예전에 룰 베이스 방식으로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하면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다. 또 차를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통사고를 방지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라는 많은 약속을 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그러면 그게 과연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러면 팔 정도로 안전하냐라는 것을 증빙할 방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잘 아시겠지만 안전하다라는 것을 시험평가해서 증명을 해야 그 다음부터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연이나 데모는 언제나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아마 그 표준화 쪽에서도 아마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이 안전한지를 어떻게 시험평가할 거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공지능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기능을 부여한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증명할 수 있대요. 그래 그럼 그 증명한 인공지능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또 인공지능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중에 일부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레벨 3가 아니더라도요. 레벨 2에도 그래서 뭐 표준화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연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불확실성이 아직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저 자동차협회 김태현 사입니다. 오늘 그 자동차 공학회에 계신 여러 전문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를 참 하다 보면은 요즘 미세먼지 이슈도 많이 나오고 또 저는 자동차 업계를 대표합니다만 자동차 업계로서는 또 CO2 감축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지금 엔진의 그 환경성 측면 쪽으로만 자꾸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학 교수님 노르웨이 말씀하시고 중국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모든 그 친환경성 문제 관련해서 파워트레인을 논의할 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자꾸 몰입해 버립니다. 환경 측면에 이쪽으로 편향되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저희들 환경부 장관님께서는 환경부 장관인지 NGO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NGO 편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심지어 산업부 장관님께서도 계속 전기차, 자율주행차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저희들 사회의 코스트를 줄이는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자동차 제조라는 이 산업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한참 하다 보면은 이 제조업과 산업이라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잊어버리고 환경 쪽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마치 제조업이 없어도 저희들 정부나 경제나 산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될 거 없고 만약에 환경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저희들 자동차 제조가 필요 없이 전기차 100% 수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국가가 그렇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파워트레인 부분을 논의하더라도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은 전기자동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되는 차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차가 지금 전기자동차로 바뀌어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내연 기관차를 많이 팔아야 또 저희들 자동차 업계로서는 그걸 기반으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 코스트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멘트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추가할. 예. 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의 박재용입니다. 저는 정책개발 로드맵에 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 수가 약 5,140만 명 정도 되고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약 한 2,300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신차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신차는 어차피 향후 지금 로드맵 10년 동안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150만 대에서 180만 대 판매되면 10년 동안 약 1,700만 대로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2,300만 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차하는 거와 합해서 따진다면은 이제 향후 10년 후에 3,000만 대는 상당히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실정에서는 지금 북미 같은 나라에서 2명당 한 대꼴로 지금 차량 소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상 지금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배출가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혹시 로드맵이 있으신지? 예, 사실상 우리가 규제는 굉장히 급속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발전하고 있고 또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사실 문제되는 주요 요인이 예전에 좀 만들었던 것들이 사실상 문제가 10배, 100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이 폐차 지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차로 바뀌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폐차 지원도 있을 수 있고 현재의 기술 갖고 사실 그 차들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간다 그러면 좀 더 빠른 시기에 환경 문제도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아침 9시대로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술도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양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대비를 하고 미래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기반이 더욱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각 분야별 책임자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또는 자동차업계에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